네, 저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오늘 선곡 테마는 밴드 음악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음악 넣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네타운 3구라는 다른 영화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다녀오면서 음악 계속 넣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의 방송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줬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피드백이 처음에는 차분하고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뒤로 갈수록 말이 너무 빨라진다. 그런 피드백을 좀 주고받았어요. 제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고,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제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으면은 채팅창에 워워 이거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 메트로놈이라고 하나요? 그 앞에 이렇게 똑딱똑딱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시야 보이는 곳에 놔두고 거기에 따라서 좀 해야 되나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람이 흥분해가지고 빨라지는 그런 감이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코너 중간중간에 이런 음악을 써가지고 음악이 나오는 동안 저 스스로도 좀 심호흡을 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좀 가라앉혀보자, 이런 의미에서 음악을 계속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무편집본을 팟빵에 못 올립니다. 팟빵에서 무편집본을 건당 300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은근히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무편집본을 팟빵에는 올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제가 편집본에서는 어차피 음악 부분을 다 덜어내는데 라이브 한 게 유튜브에 그대로 남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회수가 뭐 조금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작권이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스트리밍 한 무편집본으로는 수익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두 개의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몇백 원입니다. 몇백 원. 그 몇백 원을 포기하더라도 그냥 차분한 방송 분위기를 가져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음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클래식 음악을 넣어주면 어떻겠냐고. 클래식 음악을 넣어주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밴드 음악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솔로 보세요? 옛날에 총각 시절 때 그 당시는 짝이었죠. 나는 솔로가 아니라 짝도 엄청 열심히 봤고, 근데 되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짝이 강제 방송 종료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솔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짝을 너무 재밌게 봤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솔로도 1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거는 처음에 있었던 그 돌싱 특집이 계기였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저는 1기부터 시작해서 엄청 열심히 봐오고 있고, 총각 때 짝을 볼 때 제 심리는 그 당시에는 연애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연애를 뭐 대리만족한다 이런 심리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 나는 솔로 보면 아직 짝이 없는 사람들끼리 막 플러팅하고 막 콩닥콩닥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와이프랑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보면서 같이 욕도 하고 같이 좀 대리 설렘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기 나가면 어떨 것 같아? 막 이런 막 상상도 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재미로 같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사건이 하나 터졌죠. 처음에는 의혹이었는데 그 사건 반장이라는 채널이랑 그 당사자가 직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 이력이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출연자가 그냥 출연을 했고, 어떻게 출연자 검증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라는 좀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그 범죄 이력이 있다라는 의혹을 받던 출연자가 오늘 그 사건 반장이랑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다 오해다,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번 23기 첫 방송이었는데 나름 좀 재밌게 봤거든요. 방송하자마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방송에는 타격이 있는 거고 편집을 어떻게 해서 내보낸다고는 하던데 거기 있던 다른 분들도 좀 피해를 받으신 것 같고, 통편집하겠다라는 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은 와, PD들 죽어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분량을 덜어낸 만큼 그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분량을 또 넣어야 될 거잖아요. 덜어내도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게끔 또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을 텐데, 와, 진짜 PD들 그 통편집 결정이 난 이후부터 집에 못 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고생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리뷰를 안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지금 거실에서 와이프가 어제 방송했던 거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방송 때 이친배 재밌게 보고 있고 왜 재밌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언급은 했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시리즈물이나 드라마나 예능 같은 것들은 완결이 나야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완결이 나면은 당연히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드라마 퀄리티가 아니에요. 거의 한 회 한 회가 영화 퀄리티예요. 진짜로 요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황 토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서 제가 오늘 기생충 리뷰를 하잖아요. 기생충의 중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선이에요. 선. 연출적으로도 이 선이라는 게 사용이 되고 그 영화의 소재로도 선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사람들이 저한테서 그 선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좀 최근에 자주 듣고 있어요. 왜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들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좀 선을 긋는 법을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선이라는 거 없이 누구든 친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 오픈을 했었어요. 사회초년생 때나 처음에는 다 오픈을 하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다 했었는데 그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의도치도 않게 저한테 돌아오는 경우도 생겼고,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자기들끼리 좀 쑥덕거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거를 몇 번 세게 겪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다 오픈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반면 그런 것도 느꼈어요. 내가 오픈 안 하려면은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스로 먼저 오픈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나 스스로 궁금해하지 말자라는 게 생겨서 뭐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이 있겠죠. 뭐 그거를 상대방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오픈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먼저 뭐 저 근데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굳이 안 물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도 안 궁금해야 좀 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대방도 뭔가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내 선을 지키려면은 상대방의 선도 내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필요 이상으로 다가가지도 않고 상대방이 필요 이상으로 다가왔을 때 저도 약간 흠칫? 뭐 요런 게 이제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데이다 보니까 그런 게 학습이 돼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사람들이 나한테 선을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스로 좀 돌이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가 기생충을 봤던 게 그냥 오랜만에 봐야지 하고 봤던 게 아니고 다베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기생충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주 목요일이 이제 기생충 에피소드였고 그 기생충 에피소드에서 그때 나왔던 토픽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선을 느낀 적이 있었나요?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나는 언제 선을 느꼈지? 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선을 느꼈다기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선을 좀 느끼게 하는 게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슬슬 오프닝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럼 이제 그 오프닝 멘트 시작하고, 진짜 오프닝 시작 안 했거든요. 이제 오프닝 멘트 시작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1월 2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즈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퀘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키치클럽입니다. 참고로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키치클럽에서 뭐 송년회든 신년회든 이렇게 일정 봐가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 계신 분들을 1차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인원이 다 안 채워지면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개 모집도 할 예정이니까요. 공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입니다.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을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 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용 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방송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팟빵 댓글입니다. 행운의 카자르님이 드래그 미 투 헬 오랜만에 듣습니다. 재밌게 잘 들을게요. 저는 지옥에 김성철 씨가 유아인 씨랑 분위기가 다르니까 적응이 안 됐습니다. 1화에서 보다가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드래그 미 투 헬 지난 방송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구독형 OTT에서는 보실 수가 없고 유튜브에서 개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한 4,000원? 4,000원 후반대? 요런 가격이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쾌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호러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되게 신선했습니다. 재밌게 잘 봤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김성철 배우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푸른별님도 얘기하시네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전임자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유아인이 연기 잘했긴 잘했는데 참이라고 좀 아쉬움을 표현을 해주시는데 김성철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지금 요 행운의 카자르님이나 푸른별님처럼 유아인 배우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웠다. 김성철도 잘하긴 했는데 이제 비교하자면은 좀 아쉬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유아인 연기 칭찬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 복귀는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이따가 할 얘기가 끌어서 나와지는데 오징어 게임 2에 빅뱅의 탑이 이제 복귀를 하죠.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유아인도 시간이 지났을 때 복귀를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잘못했죠. 당연히 잘못했고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받아야겠죠. 옹호하고자 복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사례들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탈출 나몰빼미 님께서 나시님 베놈 3 보셨나요? 평가가 굉장히 안 좋던데 나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이 댓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조금의 아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들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내가 베놈 3를 리뷰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방송 안 듣고 댓글부터 다셨구나 라는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도 이 댓글이 너무 고마웠던 이유는 제 생각을 궁금해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기 채팅방에 계신 분들만 해도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다 나가잖아. 다 나가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 영화에 대한 내 생각을 궁금해 해주는구나 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날 채팅창에서 이제 나갑니다 이런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팟캐스트 댓글로 나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졌습니다. 자주 오프라인 모임을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연말이나 연초에 송년회나 신년회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제 방송 생일을 축하하는 지난주가 3주년이었고 내년이면 이제 4주년이겠죠. 그러니까 축하하는 그런 자리는 정모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번개도 여는데 제가 번개라고 해서 간단하게 맥주나 한잔 할까 싶어서 청취자 단톡방에 올리면은 막 15명 참석자 15명 잃어버리니까 의도는 번개였으나 결국은 대관에서 또 이렇게 같이 놀았던 게 최근에 몇 번 있었죠. 저는 그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든 간에 왜 테이블별로 나눠져가지고 분명 한 모임인데 각자 노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런 분위기로만 가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안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모이면은 뭔가 제가 주도해가지고 좀 레크레이션도 하고 아니면 자리도 좀 이렇게 썼고 좀 그런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뻘쭘이라고 하는데 그 뻘쭘해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좀 꾸준히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극이 성향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 저기 오늘 처음 가는데 가도 되나? 쭈뼛쭈뼛 이런 분들이 오셔도 그분들이 어른이 알아서 말도 걸어주고 아까 제가 그 선을 안 넘는다고 했잖아요. 먼저 안 궁금해한다. 근데 그건 제 얘기고요.
제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시도를 엄청 합니다. 선을 넘으려면. 몇 살이세요? 뭐 하세요? 그래서 연애해요? 안 해요? 소개팅 시켜줄까요? 안 하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더라고요. 베놈 3를 아직까지 안 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1, 2가 다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특히 베놈 2 같은 경우는 진짜 쌍욕이 나왔던 쌍욕이 나왔던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3를 보고 오신 제 주변 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혹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귀한 시간 쪼개가면서 극장에 가서 볼 이유는 없다. 베놈 3 볼 바에야 아직 못 본 명작들이 OTT에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 걸 보지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안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코아 마녀님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추천해주신 괴물 잘 봤습니다. 요 괴물이 지난 시간에 리뷰했었던 1982년작 더 싱을 말씀하시는 거죠. 역시 공포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더 무섭게 잘 찍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네요. 올해 혹은 최근 몇 년 동안 본 영화 중에서 괴물이 가장 좋았습니다. 라고 코코아 마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지난 방송 때 굉장히 추천을 했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작이 됐던 크리처 호러 영화지만 이게 지금 봐도 전혀 이 세월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재밌게 볼 수가 있다. 단 크리처물이기 때문에 장르 특성상 징그럽거나 잔인하거나 이런 거 못 보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코코아 마녀님의 취향에는 맞았나 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니까요. 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방송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구독형 OTT 중에서는 웨이브에서 서비스 중이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랑1님이 최근에 바빠서 영화를 못 봤는데 다시 영화 보기 시작하겠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바빠서 뭘 못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현생이 바쁜 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현생이 바쁘면은 영화 못 볼 수도 있어요. 뭐 영화보다는 현생이 훨씬 중요한 거고, 그리고 현생이 바쁘면은 방송 휴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현생이 훨씬 중요한 거니까 오히려 현생이 바쁜 거에 대한 축하를 드리고요. 그 바빴던 현생이 언젠가 스스로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황 토크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해볼게요. 오늘은 밴드 특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곡은 신해철의 Growing Up이라는 곡입니다. 신해철의 Growing Up을 듣고 왔습니다. 지지난주가 신해철 가수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었죠. 그 당시에 추모의 물결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도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황 토크가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퉁치고 넘어갈까 하다가 스스로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아서 호흡을 가다듬고 왔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 같나요? 노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 토크 마지막은 요새 성인 ADHD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주변에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직장 자리 근처에 어떤 분이 성인 ADHD 같아서 너무 힘들다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스스로가 나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라고 하면서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좀 산만해지면서 스스로가 또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가지고 요즘 성인 ADHD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 지인이 요새 좀 많이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나 혹시 성인 ADHD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요거를 검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 면담을 하는데 너무나 정상 범위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검사비가 아깝다. 왜 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검사를 받으러 갔던 제 지인이 아니 근데 저 요새 뭐 하려고 휴대폰 집어 들었는데 한참 이것저것 확인하다 보면은 이거 내가 휴대폰 뭐 때문에 처음에 들었었지? 까먹는다. 그리고 컴퓨터도 뭐 하려고 켰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PC 왜 켰었지? 뭐 하려고 켰는데 그게 뭐지? 계속 까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도 저도 그런데요? 라고 하면서 이 정도 가지고는 성인 ADHD라고 명함도 못 내미는구나 라는 거를 그분을 통해서 이제 들었고, 나는 좀 안심해도 되겠다. 올해 초랑 작년 말에 제가 무슨 자격증을 딴다고 방송도 쉬어가면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며칠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 방송은 쉬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시험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시험이 총 2개였어요. 이제 작년 말에 하나를 이제 취득을 했죠. 취득하고 올해 초에 또 나머지 하나를 이제
다행히 한 큐에다 취득을 했는데 그거 공부할 때 와 진짜 한 30분 공부하면은 휴대폰으로 자꾸 손이 가고 몇 분 보다 보면은 또 휴대폰으로 손이 가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집중하는 시간보다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지인이랑 그 얘기하면서 그 시험 공부를 다 같이 했던 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맞아요 나도 이렇게 집중이 안 되더라 얘기하니까, 야 30분 집중한 거면 긴 거야. 나는 5분 단위로 막 휴대폰에 손이 가더라고. 그러면서 야 30분 동안 안 봤으면 진짜 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정도로는 명언도 못 내미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혹시 나 요새 자꾸 깜박깜박한다 이러시는 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는 검사 받으러 가도 뭐 별 소득이 없을 거다. 오늘 근황 토크는 이미 많이 했죠. 지금 거의 1시간 동안 했으니까 많이 했죠. 오늘 개봉 영화 소개하고 영화 뉴스 말씀드리고 영화 리뷰 지옥 시즌2 기생충 해바라기 이렇게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3개긴 한데 지옥 시즌2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길고요. 기생충이랑 해바라기는 그냥 짧게 할 거기 때문에 얼추 방송 시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봉 영화 소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입니다. 네, 자우림의 미안해 널 미워해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2009년에 개봉했었던 대만의 동명의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고요. 홍경 배우, 노윤서 배우, 김민주 배우가 나와서 청춘 로맨스물 요것처럼 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고편이나 포스터를 보면은 되게 막 샤방샤방하고 약간 인스타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 되게 예뻐요. 뭔가 블링블링하고 막 예뻐요. 한 10대, 20대 요런 친구들이 요런 영화 참 좋아하겠다. 배우들 비주얼이 너무 예뻐요. 너무 잘생기고 예뻐요. 시놉시스를 읽어드리자면은 대학 생활은 끝났지만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어서 고민하던 용준, 이제 홍경 배우가 연기하죠. 엄마의 등살에 떠밀려 억지로 도시락 배달 알바를 간 용준은 완벽한 이상형 여름, 노윤서 배우입니다. 여름과 마주친다. 부끄러움은 뒷전, 첫눈에 반한 여름에게 용준은 서툴지만 솔직하게 다가가고, 여름의 동생 가을, 김민주 배우죠. 여름의 동생 가을은 용준의 용기를 응원한다. 손으로 말하는 여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잘 듣기보다는 더 잘 보려고 느끼려고 노력하지만 마침내 가까워졌다 생각하던 찰나 여름은 왜인지 자꾸 용준과 멀어지려 하는데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경 배우를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웨이브에서 내놨었던 드라마 시리즈물 중에서 약한 영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원작 네이버 웹툰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시리즈물로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홍경 배우가 나오는데 거기서 굉장히 그 심리 변화가 복잡한 인물을 연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연기를 잘한다라는 느낌이 딱 와요. 멋있게 나오는 거는 주인공들인데 약한 영웅을 다 보고 나면은 이 홍경 배우가 가장 인상 깊게 뇌리에 남거든요. 거기서 처음 보고 저 배우 앞으로 좀 주목할 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 댓글 부대에 나와서도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최근에 극장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영화 상영 시작하기 전에 커피, TOP 광고할 때 홍경 배우가 나와서 하죠. 그래서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배우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 배우계가 고여있다, 너무 젊은 배우 풀이 좁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홍경 배우나 노윤서 배우, 김민주 배우 이런 젊은 배우들이 좀 많이 치고 나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원이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주만지 시리즈로 유명한 제이크 캐스턴 감독이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철통 보안을 뚫고 코드명 레드원인 산타클로스가 납치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데, 산타클로스를 찾기 위해서 사령관인 드웨인 존슨이랑 산타클로스는 없다고 믿는 현상금 사냥꾼 크리스 에반스, 요 둘이 협력을 해서 이 산타클로스를 찾아간다라는 이제 판타지 액션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극장에서 볼 작품입니다. 제목은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 괴담 개교 기념일이라는 작품이고요. 한국의 공포 코미디 영화입니다. 제28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시놉시스는 고등학교 방송반의 일원인 지연과 친구들이 1998년에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날 이후 그들은 기이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비디오 테이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학교 괴담에 얽히게 됩니다. 개교 기념일이 다가오면서 저주의 종이 울리면
시작되는 숨바꼭질이 펼쳐지고 이들은 현실로 다가온 학교 괴담의 위협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시놉시스만 읽어보면은 흔한 학교 괴담물, 공포영화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 독립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무조건 극장에서 봐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굉장히 신선한 연출들이 많이 쓰인대요. 기존의 클리셰를 깨는 거는 뭐 물론이고 이거는 제가 그냥 평으로만 읽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은데 제4의 벽을 넘나드는 그런 연출도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유쾌하게 이 소동극이 그려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독립영화계의 핸섬 가이즈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던데 이것 때문에 제가 관심이 없다가 시사회 후기가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관심이 가지게 돼가지고 극장에서 무조건 볼 생각이고 지금 소개할 작품도 극장에서 볼 작품입니다. 아노라라는 작품이고요. 션 베이커 감독의 8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77회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어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시놉시스는 뉴욕의 스트리퍼 아노라는 자신의 바를 찾아온 철부지 러시아 재벌 2세 이반을 만나게 되고 충동적인 사랑을 믿고 허황된 신분 상승을 꿈꾸며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신데렐라 스토리를 꿈꿨던 것도 잠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반의 부모님이 이들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자 길길이 날뛰며 미국에 있는 하수인 3인방에게 둘을 잡아서 혼인 모요 소송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 하수인 3인이 들이닥치자 부모님이 무서워서 겁에 질린 남편 이반은 아노라를 버린 채 홀로 도망친다. 이반을 찾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아노라와 어떻게든 이반을 찾아 혼인 모요 소송을 시켜야만 하는 하수인 3인방의 대환장 발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토니아님이 나시님은 영화제에서 상 받으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아니 영화제에서 상 받았다고 무조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영화제에서 상 받은 작품 중에서도 재밌는 작품이 있고 재미없는 작품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노라는 지금 주말간 이동진 평론가의 언택트 톡을 통해서 이제 GV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다녀오신 분이 너무 영화 괜찮다고 꼭 보라고 막 강추를 막 하더라고요. 원래도 볼 생각이었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뭐 더 봐야겠다라고 확신이 선 상황이고요. 션 베이커 감독이 이런 성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 작품에 이어서 다음 작품도 이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어떻게 그릴지 그리고 왜 어떻게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을지 요거를 좀 한번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초롱님이 나시님이 안 보면은 황금 종려상 받는다고? 이게 약간 오랜 제 방송 청취자들 사이에서 좀 밈이 된 건데 제가 욕하면 아카데미상 받고요. 제가 안 보면은 황금종려상 받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밈이 됐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시네필이 아닙니다.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시네필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마우리폴에서의 20일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우크라이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AP통신 취재팀은 포위당한 도시 마우리폴에 들어가 20일 동안 전쟁의 참상을 기록합니다. 영화는 민간인 학살, 병원 폭격, 시민들의 고통 등 전쟁의 잔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시사회가 진행이 됐는데 보고 오신 분들이 저널리즘의 끝판대장이다 라고 하면서 기회되면 무조건 보라고 막 강추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뭐 보고 싶어도 이런 작품들은 상영관에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타이에 의해서 못 보게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VOD나 이런 걸로 출시하면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개봉작 소개는 복수의 나의 것인데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 아니고 그 일본 영화 감독 이마무라 쇼에이의 1979년작 고 영화입니다. 하드보일드 범죄 영화 장르 중에서도 걸작으로 거론되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1960년대 일본에서 실제 존재했던 연쇄살인범 니시구치 아키라의 실화를 바탕으로 사키 류조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고 예고편을 봤는데 예고편부터가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라는 생각을 했고 요게 아마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재개봉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뭐 VOD 서비스든 OTT든 어디서든 공개가 된다면은 꼭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가 19년 만에 돌아옵니다. 2024년 12월 25일 BBC에서 첫 공개가 되며 2025년 1월 3일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이 됩니다. 요거 예고편부터 한국어 더빙을 해놨더라고요. 요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작품이죠. 요거 신작이 공개가 되니까 요 넷플릭스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은 저희 애랑도 한번 볼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옛날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중에 핑구라고 있어요. 펭귄 나와서 막 대사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신작 제작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핑구의 목소리를 더빙하셨던 성우분이 돌아가셨다라는 뉴스가 떠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작이 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본즈 앤 올 챌린저스를 연출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 퀴어가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1940년대 후반 멕시코 시티를 배경으로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리가 미국인 망명자들과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게이바 문화에 빠져들면서 젊은 남성 엘러튼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챌린저스 너무 재밌게 봤고요. 본즈 앤 올도 재미보다는 그러니까 인상 깊게 봤고요. 그런 감독입니다. 제가 챌린저스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번에 퀴어가 개봉을 하면은 이것도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포스터랑 예고편부터가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야, 진짜 대단한 감독이다 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챌린저스 때 음악이 끝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 퀴어에서는 음악이 어떻게 사용될지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하면서 개봉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는 처음 듣는 작품인데 이거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11월 29일에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8부작 시리즈 트렁크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감독님은 그들이 사는 세상, 아이리스, 빠담빠담, 괜찮아 사랑이야, 라이브, 우리들의 블루스를 연출했던 김규태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서현진 배우, 공유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숫가에 트렁크가 떠오르고 그로 인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비밀스러운 결혼 서비스, 그 서비스로 만난 두 남녀의 이상한 결혼, 그들에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원작이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고 감독님도 워낙 걸출한 드라마를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해서 요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시즌2 예고편이 공개가 됐죠. 요게 12월 26일 날 공개 예정이고 시즌 1에서부터 3년 후의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왕이면은 이틀만 더 당겨서 12월 24일 날 공개를 해서 크리스마스 때 어디 못 나가는 사람들은 집에서 이걸 좀 볼 수 있게 해주지 왜 크리스마스 다 끝나고 공개를 하느냐, 이런 이제 불만의 이야기도 있던데 왜 하필 26일로 잡았을까? 뭐 그런 좀 의문은 있습니다. 고 김주혁 배우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주혁 배우는 지난 2017년 10월 30일 서울 감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로 향년 4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7주기를 맞이를 해서 추모의 물결이 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배우로서도 그렇고 이 김주혁 배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지금 유튜브에 광식이 동생 광태가 무료로 공개가 됐습니다. 김주혁 배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광식이 동생 광태라는 작품도 꽤 괜찮은 작품이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좀 그리움을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영화 리뷰를 시작할게요. 독립영화가 멀티플렉스에서 개봉해도 제한된 상영 횟수와 짧은 상영 기간으로 관객과의 접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 주소이다. 8주간의 약속이라는 운동은 독립영화 감독들과 제작진들이 관객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연대감을 강화하고 독립영화 상영관을 확대함으로써 관람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왜 이 시간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굳이 읽고 넘어가냐 하면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어리석게도 꾸준히 실언을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독립영화들이 지금 상영관 수가 너무 적으니까 나 같은 그냥 일반 직장인들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상영 횟수도 적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관객들이 있을 바에야 빨리 VOD나 OTT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관객들이 보다 많이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익적인 면에서나 아니면은 관객들의 어떤 수요 충족 면에서나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죠. 근데 기사를 통해서 그게 제가 좀 잘못된 발언이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체감하는 그런 것과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는 그 현상은 많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 8주간의 약속이라는 것도 독립영화들이 요즘 걸 곳이 없고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VOD나
OTT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멀티플렉스 영화관 말고 작은 영화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걸 영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 8주간의 약속은 독립영화 감독이나 제작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우리 영화가 개봉하고 8주 동안은 극장 상영에 걸어놓자라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요거를 제가 매불쇼에 출연했었던 독립영화 장손의 감독님이 인터뷰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고,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소식입니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더라도 현업에서 느끼시는 분들의 어떤 체감의 힘듦은 우리 일반 관객들이 헤아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힘듦이구나 라는 거를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독립영화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영화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옥 시즌2 기생충 해바라기 순으로 진행을 할 건데, 지옥 시즌2의 이야기는 디테일하고요. 기생충이나 해바라기는 좀 짧게 끝낼 예정입니다. 네, 적재의 그리워입니다. 적재의 그리워 듣고 오셨습니다.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지옥 시즌2에 대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시즌2는 2021년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어서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었던 시즌1의 3년 만의 후속작입니다. 시즌1의 사건으로부터 8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부활한 박정자와 정진수를 중심으로 새진리회, 화살촉, 소도, 정부 간의 대립구도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각 세력들의 설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뒤에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먼저 새진리회는 시즌1에서 정진수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종교단체이고요. 고지와 시연을 신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는 박정자의 부활과 정부의 개입으로 내외부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단체이죠. 그리고 화살촉은 새진리회와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좀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고지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을 죄인과 죄인의 가족이라고 칭하면서 신상을 공개한다거나 물리적으로 괴롭힌다거나 그러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소도는 김현주 배우가 연기하는 민혜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단체이고요. 새진리회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죄인이라고 불리면서 이 고지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우려는 그런 집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만 들으면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소도 역시 내부적으로는 그들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2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인 정부는 문소리 배우가 연기하는 정무수석 이수경을 중심으로 이 새진리회를 이용해서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자의 부활을 소재로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이 새진리회가 잃은 민심을 되찾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화살촉은 워낙에 과격한 집단이라서 통제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나마 말이라도 통하고 그나마 좀 점잖은 척이라도 하는 이 새진리회를 컨트롤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에 새진리회를 이제 통제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세력 소개를 해드렸고, 요게 공개가 되고 나서 후기들을 살펴보니까 시즌 1보다는 별로였다라는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런 거를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2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것은 정진수 역의 배우 교체였죠. 시즌 1에서 유아인 배우가 훌륭하게 연기를 해냈었던 정진수 역을 유아인 배우가 그 대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김성철 배우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많은 팬들이 캐릭터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성철 배우가 이러한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너무 뮤지컬하는 것 같은 그런 대사 톤이다, 그리고 뭐 유아인 배우가 가지고 있었던 조용한 광인의 그런 느낌이 덜하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보면서 연기를 잘한다라고 느꼈냐 하면은, 시즌 1의 정진수와 시즌 2의 정진수는 같은 인물이지만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즌 2의 정진수는 지옥을 경험하고 부활한 정진수잖아요. 그래서 시즌 1에서의 조용한 광인보다는 이 지옥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나서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김성철 배우는 이런 정진수의 내면을 굉장히 섬세하게
되게 잘 연기를 해줬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인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인물의 묘사를 잘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안에 떠는 인물의 묘사를 연기를 하는데, 물론 뭐 시즌 1에 있었던 이런 유아인 배우가 했어도 잘 했겠지만 그 비슷한 연기결로 굳이 안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감독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배우 교체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 김성철 배우가 의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럴 법도 한 게 김성철 배우가 뮤지컬 경험이 많잖아요. 뮤지컬은 한 배역을 여러 명이 연기하는 멀티캐스팅 환경이기 때문에 이미 김성철 배우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신록 배우가 연기하는 박정자 역시 시즌 1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모성애랑 부활 후에 상대방의 죽음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된 그 혼란스러움을 잘 묘사한 것 같더라고요. 시즌 1에서의 박정자는 평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상호 감독은 평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그 연기 톤을 이번 시즌 2에서도 이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첫 촬영 때 김신록 배우가 이 연기를 너무 막 범상치 않은 사람처럼 연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라고 감독이 생각을 했지만 김신록 배우의 캐릭터 해석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눈동자 막 뒤집고 이런 그 연기들 있잖아요. 와, 그거는 CG가 아니라 진짜로 김신록 배우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정말 눈을 막 뒤집으면서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 하던데,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둘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하는 문소리, 문근영, 임성재 등의 배우들도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소화를 해줬죠. 특히 문근영 배우는 사전에 알고 보지 않았더라면 몰라봤을 정도로 기존의 그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를 완전 뛰어넘어서 연기를 보여줬고요. 최근에 건강상의 문제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성재 배우 같은 경우도 최악의 악을 통해서 원래 잘하는 배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 임성재 배우의 한계는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영우 때는 아재 개그 즐겨하는 그 식당 사장님 역할도 잘 하더니 최악의 악에서는 굉장히 거침없는 역할,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서서히 미쳐가는 아내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혼란에 빠지는 그런 남편의 역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해줬고 진짜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래드 디카프리오 님이 문근영 배우는 어디 나왔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충격 그 잡채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알고 봤는데도 맞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이 리뷰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이 햇살반 선생님과 그의 남편의 역할이 필요했나, 그냥 드러내도 상관없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새진리회든 화살촉이든 이런 종교단체의 선동으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가 오히려 없었더라면은 이 세력 간의 다툼만 보여지지,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설명은 좀 부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햇살반 선생님과 그 남편의 이야기는 없었어도 됐다라는 그 의견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윤가님도 사이비가 어떻게 일반인의 삶을 침식시키는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앞서서 언급했었던 문소리 배우의 이수경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요. 연기나 캐릭터 이런 면에서는 딱히 문제 삼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번 작품에 담겨있는 요소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총 3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짓말, 종교, 혐오, 요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 각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동하기 시작하죠. 이 새진리회랑 화살촉은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들의 교리는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지만 이렇게 거짓말로 해석을 하고 퍼뜨린 그들 스스로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또 다른 이들
인간들도 이걸로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소도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서 서로를 속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정부 역시 새진리회를 사입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진실보다는 통제 가능한 거짓을 선택하기로 한 거죠. 특히 이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인상이 깊었던 것은 양익준 배우가 연기하는 진경훈 형사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죽어가는 딸이 잘못된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진경훈 형사의 역할은 시즌2에서는 사실 좀 도드라지지는 않았는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햇살반 선생님처럼 선동의 결과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즌2에 등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딸의 죽음 이후를 다룰 시즌3에서 이 진경훈 형사가 어떤 활약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 시즌2는 각 세력들의 거짓말의 연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선동에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세력 간의 충돌을 다루는 게 주된 내용인 거죠. 진경훈 형사 나오긴 할까요? 라고 하는데 딸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각성하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 시즌3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종교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그 대사가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이런 종교에 대한 이 감독의 냉소적인 시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우리 삶에서 있는 이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 같은 것들도 어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현상에 대해서 인간들이 의미를 만들어서 부여하고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 감독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생긴 종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자면은 인간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화가 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양면성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부활이라는 요소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노리고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부활했던 인물들이 박정자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게 되면서 이 고지를 하는 천사와 매칭이 되고 정진수 같은 경우는 시연을 하는 사자 그 자체가 되어버려서 이게 그냥 부활이라는 소재를 쓴 거지 굳이 이렇게 예수를 생각하고 쓴 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종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그냥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만 보였는데 아마도 종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좀 더 보이는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인 혐오는 이건 사실 제가 보면서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동진 평론가랑 연상호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를 해치는 이 지옥의 설정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종교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성별, 지역, 정치, 이념 이런 것들로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현 시대의 모습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시연을 진행하는 사자는 혐오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규칙 없이 고지를 받는다라는 그 설정은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고요. 이런 혐오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 혐오의 원인은 사소한 것들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감독이 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혐오와 갈등의 원인은 두려움. 극 중에서도 정진수한테 이야기하죠. 당신은 겁이 많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혐오와 갈등의 원인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즉 사회에서 내가 도태되고 소외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이 혐오와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른 이를 혐오하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할 때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혐오로 해석을 한 거는 감독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지만 제 지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고지 받는 거를 그러니까 너는 언제 죽는다 이렇게 고지 받는 거를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 같은 그런 질병으로 봤던 지인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것도 말이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츄네이터님이 저는 부활을 꼭 시켰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느끼는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
그냥 봐줄만 했습니다. 아쉬운 게 좀 있어도 뭐 그냥 좋은 면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다 상세가 될 정도의 그냥 아쉬움이라 가지고 뭐 크게 막 문제 삼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없는데, 이 촬영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액션 장면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카메라를 흔들어도 너무 흔들어요.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날 정도로 엄청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왜 흔드는지는 알겠어요. 카메라를 흔들므로 해서 뭐 긴박감, 뭐 불안함,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흔드는 건데, 이게 다른 작품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새롭다거나 어색할 만한 그런 촬영 기법이 아닌데 유독 심하게 흔들어가지고 와, 보기 힘들 지경이더라고요. 야, 이거는 의도를 가진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촬영을 잘못한 거다. 보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회부터 그 마지막 회 6회까지 액션씬만 나오면 막 계속 흔들어요. 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촬영이 다 아쉬웠던 건 아니고요. 초반에 소도라는 그 세력의 카체이싱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차량의 안과 밖을 이렇게 카메라가 넘나들면서 막 이렇게 찍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원 컨티뉴어스 숏이라고 요새 이야기하던데 그 촬영을 하더라고요. 꽤 좋은 볼거리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원 컨티뉴어스 숏, 요거 뭔지 아시죠? 실제로는 원 테이크로 찍은 게 아닌데 뭐 CG든 뭐 촬영 페이크를 통해서 실제로는 원 테이크나 롱 테이크처럼 이제 보이게 찍은 거를 이제 원 컨티뉴어스 숏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차량 추격 장면을 그렇게 촬영을 했던데 그거는 꽤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화살촉의 설정이었는데 화살촉이 시즌 1에서도 그렇고 시즌 2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설정이 너무 과하게 만화적이어가지고 좀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물론 설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긴 해요. 근데 이 작품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좀 맞아야 되는데 웃을 때 막 키키키키키 막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 아니 누가 그렇게 웃어. 화살촉들이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웃으니까 막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미치겠더라고요. 브래드 티카포리오님이 감독이 매드맥스를 감명 깊게 봤던 것 같다라고 하던데 그 얘기가 있었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매드맥스 이야기 안 하고 북두의 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이 북두의 권을 재밌게 봤던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불호였던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불호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그게 불호가 아니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뭐 부활 굳이 했었어야 됐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데 뭐 그런 비슷한 결이에요. 떡밥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뭐 댓글 여론도 그렇고 심지어 리뷰어들도 고지, 시연, 부활 이런 설정들을 왜 감독만 알고 있어? 왜 설명을 안 해? 그래서 왜 부활한 건데? 고지의 기준은 뭔데? 혹시 이거 감독도 생각 안 해놓은 거 아니야? 감독도 생각 안 해놓고 그냥 대충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고지와 시연,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게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영화 곡성이 개봉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나왔어요. 뭐 장모님이 귀신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극중 이 천우희 배우가 연기했던 그 인물의 정체가 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뭐 예수님이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많은 해석들이 막 난무를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관객들이 즐겼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이걸 왜 모호하게 만들었어 라고 욕하기보다는 그런 설정들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이 분석해놓은 설정을 읽고 야 그럴 수도 있겠네? 야 저럴 수도 있겠네? 이런 과정들을 관객들이 즐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요소들이 작품을 풍성하게 완성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쉽게끔 만들어야겠죠. 막 그지같이 만들어 놓고 자 해석해봐 라고 하면은 그 누가 해석하겠어요. 욕하고 말지. 그죠? 저는 이 지옥에서 이 세계관의 설정들을 설명하지 않은 거는 곡성처럼 관객들이 다양한 해석을 즐기도록 그냥 놔두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약간 곡성이랑은 다른 결의 의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그 현상을 설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독이 정말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지, 시험, 부활 다 그런 설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내가 뭐 피해를 입었어요. 지진이나 홍수의 피해를 내가 입은 게 내가 뭘 잘못해서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진이 일어났고 그냥 홍수가 일어나서 내가 피해를 입은 거지. 감독 인터뷰에서도 아무리 조심해도 불행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 불행의 원인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지옥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지와 시현, 부하를 통제할 수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그냥 애초에 묘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연상호 감독은 이 지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 세계관의 절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감독이 당연히 각본도 본인이 썼고 연출도 본인이 했는데 당연히 그 감독이 절대자지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세계관의 절대자라는 의미는 이 대사로도 나오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를 감독이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사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대자인 연상호 감독이 설정해 놓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 고지, 시현, 부활에 대해서 이 관객들끼리 이건 이거다 저건 저렇다 막 이렇게 뭐 당장 해석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거를 이 연상호 감독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되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신의 의도를 해석하려는 이 작품 속의 세력들이나 감독의 의도를 해석하려는 이 관객들이나 연상호 감독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분명 많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작품인 건 맞아요. 불호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뭐 충분히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지옥 시즌2는 오랜만에 이 작품 자체를 두고 막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되게 재밌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작품 그 자체로도 그냥저냥 볼만했고 보고 나서 극중 설정들에 대해서 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높게 평가하는 거는 찾아보고 싶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이 뭐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 작품이 되게 많은데 적어도 이 지옥은 대체 이게 뭘까?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보고 싶게 만든다는 게 그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즌 1 마지막에 시험받지 않았던 아기에 대해서 설정 충돌이라는 그런 비판 여론도 있었는데 그거를 보란듯이 이 시즌 2의 마지막에서 그런 그 비판 여론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여주면서 수습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고요. 언제 공개가 될지 모르는 시즌 3 역시 제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 작품이 시즌 3가 아니라 군체라는 좀비 영화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3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시즌 3에서의 키포인트는 정진수나 박정자도 부활을 하면서 각자 능력이 하나씩 생겼잖아요. 부활을 했던 그 아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지가 지금 시즌 2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도 시즌 3에서는 그거를 키로 해서 좀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생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갈등과 불평등을 날카롭게 풍자한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2019년에 개봉했으니까 벌써 5년이 흘렀고 작품성이나 흥행면으로 보나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라서 이미 많이 해석되고 입에 많이 오르내릴 작품이라 오늘 막 이 시간까지 제가 뭐 이게 뭘 상징하고 뭐 저게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저보다 이미 뭐 수많은 분들이 잘 해석해 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보게 된 거는 다베클럽이라는 그 모임 때문인데 이번 기수의 주제가 이제 봉준호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생충을 다루는 주에 1일 참석 회원을 모집한다라고 해서 제가 지원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와서 참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저는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좀 배웠던 그런 사실들인데 이미 이 기생충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접하신 분들은 저걸 이제 알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새롭게 느꼈던 거는 가난은 과연 개인의 탓인가
있다라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극중에 기택은 몇 번의 사업 실패를 겪고 나서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었던 파워 J인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게 솔직히 좀 한심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에이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장이고 딸린 식구들도 있으면은 뭐라도 해야지 무계획이 계획이라면서 방구석에 퍼져 있는 모습이 너무 무책임하게 보이더라고요.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그 박 사장이랑 요 기택이 많이 비교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들으면서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먼저 박 사장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실패했을 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은 아이의 생일을 기념해서 캠핑을 가지만 계획에도 없던 폭우로 인해서 캠핑을 망쳐도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 인디언 텐트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대안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기택의 상황은 좀 다르죠. 계획에도 없던 폭우가 닥쳤다라는 그 상황은 박 사장이나 기택이나 모두 동일한데 이 기택은 집이 침수당하고 자력으로는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은연중에 밝혀지는 이 과거의 사업 실패도 기택에게는 이런 본인의 자력으로는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이 대만 카스테라를 했다라는 게 은연중에 언급이 되는데 왜 하필 대만 카스테라를 했다라는 걸로 설정을 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대만 카스테라가 방송에서 뭐 기름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때리면서 싹 다 망해버린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카스테라를 만들려면은 원래 그 정도 양의 기름을 써야 되는데 그게 방송에서 잘못 떨어지면서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 상황 역시 이 기택에게는 자연재해와 같이 본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이 계획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후 관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계획이 없고 의욕이 없기에 가난한 게 아니라 이 기택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그를 계획이 없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택의 가족이 박 사장의 집에 있었던 일꾼들을 하나둘 몰아내면서 그 집으로 침투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좀 제기가 되어서 그것도 좀 인상이 깊었는데 물론 부도덕한 행동은 맞지만 왜 그 화살이 기택의 가족에게만 가는가? 박 사장이 아무리 잘 나가는 벤처기업의 사장이라지만 너무 과하게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 박 사장 역시 그 자리에 가기까지 떳떳하고 도덕적인 일만 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데 왜 기택의 가족에게만 화살이 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됐습니다. 물론 뭐 둘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저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인 기생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박 사장이 숙주고 그 박 사장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는 기택의 가족과 문광의 가족이 충돌하는 이야기라서 제목을 기생충이라고 지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숙주라고 생각했던 박 사장 역시 기생충이고 숙주는 박 사장이 아니라 그 저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해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택이 자본주의 사회를 의미하고 박 사장은 그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 기택의 가족은 하층민, 문광의 가족은 최하층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 집단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보는 게 맞다. 라는 해석이 좀 더 제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박 사장의 가족을 숙주라고 보기에는 결국은 이 박 사장의 가족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는 저택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택이 숙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지하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저는 이 다베클럽을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본 건데 한국전쟁 이후에 주택을 건설할 때 법적으로 방공호를 만들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전쟁이 다시 날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반지하 창문 높이를 보면은 딱 그 소총을 견착하기 좋은 높이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하 구조가 많이 생긴 거고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택난이 생기니까 반지하에서도 사람이 거주가 가능하게
법이 바뀐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지하가 원래는 방공호였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은 자본가들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방공호를 만들지만 하층민들은 그 방공호가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이 대비로 보여줬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지하의 그 유래를 모르면 안 보였을 건데 반지하가 원래는 이 70년대에 방공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공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그 대비가 좀 새롭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수석의 의미, 계단의 의미, 수직과 하강의 이미지, 물의 의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이미 분석 잘 해놓은 컨텐츠 많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명 안 해도 이 기생충이라는 작품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들 이해하고 계시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감상을 하실 분들은 흑백 버전으로 한번 보시라는 추천이 있더라고요. 저는 재감상을 그냥 컬러로 했는데 그 자리에 흑백으로 보고 오신 분의 이야기에 따르자면은 흑백으로 봤을 때 명암의 차이가 더 뚜렷해지기 때문에 이 선을 구분하고자 하는 영화의 의미가 더 잘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는데 흑백으로 표현이 됐을 때는 이 물이나 피나 다 똑같은 명암으로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홍수 장면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택의 집에서 이 변기에서 오물이 막 역류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실 분들은 흑백으로 감상하시는 것을 한번 좀 추천드린다. 흑백은 티빙이나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컬러는 넷플릭스, 티빙,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았던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바라기는 솔직히 안 넣어도 됐는데 그냥 봤으니까 진짜 짧게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게 진짜 여러 번 본 작품인데 뭐랄까 뭐 내용 설명은 다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모든 서사들이 그냥 단지 그 마지막 액션 장면에서의 그 카타르시스 하나만을 위해서 에피소드 나열 형식으로 모든 전개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유치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액션 장면이 굉장히 정교하고 화려한가? 그건 또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보고 있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되게 막 울컥울컥해요. 굉장히 유치하고 전형적이고 그런데 보고 있으면 막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영화적인 완성도가 뛰어나다고는 뭐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신기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는 해바라기가 말맛이 살아있는 작품이거든요. 대사 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병진이 형은 나가 있어 뭐 아니면 이건 기회야 뭐 이런 되게 재밌는 대사들과 재밌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 그런 작품인데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영화들이 요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사 맛이 맛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최근에 만들어지는 한국 영화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특정 대사가 계속 생각이 난다든가 아니면 특정 장면이 계속 이렇게 머리에 맴돈다든가 아니면 특정 대사나 그 장면만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는 작품이 있다든가 그런 작품이 있었나요? 최근에 개봉했던 한국 작품들 중에서? 저는 없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작품들을 좀 보기 힘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나. 그만큼 한국 영화 제작 환경이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좀 만감이 교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해바라기 소개는 진짜 짧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이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게 아닌가 싶고 하지만 여러분 편집본 시간은 비슷할 거라는 거 왜냐면은 앞에 했던 잡소리들은 대부분 편집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을 하셨거나 오늘 라이브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윤도현의 사랑2입니다.